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던 날,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직 향불 연기도 채 가시지 않은 빈소에서 그 여자는 생후 11달짜리 아이를 방 한가운데 그냥 눕혀두고 사라졌습니다. 기저귀 가방 하나, 쪽지 한 장 없이 그로부터 23년이 흘렀습니다. 72살의 할머니는 그 아이의 대학교 졸업식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두 손으로 꼭 쥔 채로, 그리고 강당 입구에서 그 여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박술래 씨는 슬하에 외아들 하나를 두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고, 술래 씨는 혼자서 식당 일과 밭 일을 번갈아 하며 그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재, 박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영리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농업고등학교를 마치고 대구로 나가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고, 거기서 만난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대구 출신으로 젊어 보이는 세련된 얼굴이었습니다. 술래 씨는 처음부터 이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와도 부엌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 앞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술래 씨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런 거라고. 민재는 수진과 결혼한 지 2해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호, 박지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술래 씨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대구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조그만 손을 꼭 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술래 씨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태어난 지 11달째 되던 봄, 민재가 야간 특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사였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술래 씨는 그 소식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밭에서 막 들어와 손을 씻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마루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당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민재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지는 장례 기간 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울기는 울었지만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손을 잡아도 금방 손을 빼었고, 아이 지호는 대부분 술래 씨가 안고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묘역에서 하관을 마치고 마을 회관에서 국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술래 씨가 수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면 꺼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말이 짧았습니다. 수진이가 더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죄송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술래 씨는 그날 밤 민재가 살던 대구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옷가지들은 이미 절반 이상 없어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도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아직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지호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도 축축했습니다. 술래 씨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가볍던지,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 순간 순례 씨는 결심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씻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운다고. 순례 씨는 안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이어받고 아들이 일하던 공장 근처 식당에 주방 보조로 취직했습니다. 70이 넘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순례 씨 나이는 겨우 49이었습니다. 50도 안 된 나이에 손주를 혼자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몇 년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주방 일을 하고 돌아오면 어린이집에서 지호를 데려와야 했고 저녁밥을 해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재우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발목이 부어서 신발이 안 신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례 씨는 알아누운 적이 없었습니다. 누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호는 5살이 될 무렵부터 할머니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매,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순례 씨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멀리 있어. 할매가 엄마야. 지호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있으면 할머니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너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우리 엄마는 할매야라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찢어지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벅찼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지호는 눈에 띄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머니, 아이가 정말 특별합니다라고 말할 때 순례 씨는 매번 할머니입니다라고 정정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잠깐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지호는 한층 더 의젓해졌습니다. 스스로 공부했고 스스로 학교 준비물을 챙겼고 주말에는 할머니가 시장 보는 것을 따라다니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꾸벅 인사를 하면 순례 씨는 괜히 다른 쪽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순례 씨가 지호에게 숨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에 대한 이야기. 수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지호가 방 한가운데 홀로 누워있던 그날 밤. 순례 씨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지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묻거든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려 했습니다. 아이가 크면 스스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언제 꺼내야 하는지,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순례 씨는 내내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호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과를 선택했고 이공계 대학 진학이 목표였습니다. 순례 씨는 그때부터 주방 보조 외에 한 가지 일을 더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인근 공단의 구내식당 밥 짓는 일을 추가로 뛰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뻐근한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면 당연히 쉬라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와서 다음 날 새벽에도 공단 구내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지호가 16살이 되던 봄 일이 생겼습니다. 지호의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학교에서 지호의 생활 환경을 파악해야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와서 이것저것 보다가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물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꺼낸 게 아니라 지호가 꺼낸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지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찍은 사진이었는데 순례 씨도 그 사진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할매, 이 사람 누구야? 지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날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내 엄마는 그때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할매가 너를 키운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할매가 원해서 한 거라고. 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순례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할머니한테 들었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할매가 말 안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척 했다고. 순례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호가 일어나 할머니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16살짜리 아이가 이른에 가까운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는 그 장면을 순례 씨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억합니다. 순례 씨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이후의 일들. 수진은 민재가 죽기 전부터 이미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최 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재와 교제하던 시절부터였는지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민재가 죽던 그해 수진은 이미 다음 행선지를 마음에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간 수진은 그대로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재혼을 했습니다. 새 남편 최 씨는 이미 전처가 있었고 전처에게서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원하는 것은 안정이었고 돈이었고 더 이상의 가난과 불안에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최유나. 수진은 유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림을 배웠고 외국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남편의 돈으로 유나를 특목고에 보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수진에게 지호는 지워진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애써 지우려 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을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면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묻었습니다. 더 두껍게 덮었습니다. 남편 최 씨도 수진이 전 남편의 아이를 버리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수진은 그때마다 눈물을 보였고 자신도 힘들다고 했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야기는 이 가족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호는 수능에서 전국 상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순례 씨는 그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고 주방에서 혼자 그릇을 닦다가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 공가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순례 씨는 지호가 올라가던 날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따라갔습니다. 짐이 담긴 커다란 배낭을 맨 지호가 버스 계단을 올라가다가 돌아봤습니다. 할매, 건강해야 돼. 그 말 한마디가 순례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서울에 간 지호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학년 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고 2학년 때는 교내 연구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3학년 때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기업 연계 인턴십을 했고 4학년에는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지호는 한 달에 한 번은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할머니 좋아하는 갈치조림 재료를 사왔습니다. 할머니 허리가 안 좋은 것을 알고 나서는 안마기를 사왔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고
현관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걱정해서 전기장판도 최신형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 모든 것이 과분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4월 초순의 서울은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틀 전부터 서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호의 자취방 근처 여관에 묵었습니다. 지호가 함께 있겠다고 했지만 순례 씨는 내 자취방에 할망구가 들어가면 좁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졸업식 아침 순례 씨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둑한데도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챙겨온 한복 치마를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 때 입었던 것 말고 축하할 때 입으려고 사두었던 연두색 한복이었습니다. 거의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꽃집이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꽃다발을 샀습니다. 노란 프리지어와 흰 안개꽃을 섞은 작은 다발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장인 대강당 앞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학사모를 고쳐 씌워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화목한 가족들이 넘쳤습니다. 순례 씨는 그런 광경을 보며 잠깐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당 입구 오른편에서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23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낯설지 않은 옆모습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어깨가 좁고 귀 뒤로 머리를 넘기는 습관.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순례 씨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수진 옆에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가 나온 50대 남자로 정장을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은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가운을 입은 20살 남짓의 여자였습니다. 수진의 딸이었습니다. 수진은 딸의 졸업식에 온 것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수진이 있다는 것이, 이 많은 졸업생들 중에 지호도 있고 수진의 딸도 있다는 것이, 세상이 이토록 좁다는 것이. 그때 지호가 다른 쪽에서 뛰어왔습니다. 학사모를 한 손에 들고 가운 자락을 펄럭이며, 할매, 여기 있었네. 찾았다. 지호가 순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례 씨의 시선이 향한 쪽을 따라 눈길을 옮겼습니다. 수진이 그 순간 이쪽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교차하는데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이 굳은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수진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할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매,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사진 좀 더 찍고 올게. 사실 지호는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호는 스스로 친모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과 아버지의 본적지, 그리고 친척 어른들에게 들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했습니다. SNS 시대였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최윤아라는 딸을 키우고 있었고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했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지호는 그 계정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이 올린 사진들, 딸 윤아의 발표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맛집 사진들. 그 어디에도 자신에 대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지호는 그 계정을 닫고 다시는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호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잊지도 않겠다고. 그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은 받아들이되 그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 차이를 지호는 16살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식장에서 마주쳤을 때 지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최윤아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 것, 졸업식이 오늘이라는 것을 지호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학과는 달랐지만 지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순례 씨가 강당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누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순례 씨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주변에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어머니 순례 씨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3년 전 그 얼굴, 23년이 흐른 이 얼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례 씨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그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사람에게 해줄 위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장이 졸업사를 읽는 동안 학과별로 졸업생들이 단상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과대학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지호. 지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상에 올라서서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총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례 씨 쪽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례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손으로. 수지는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뒤 사범대학인지 다른 단과대학인지 다른 이름이 불렸습니다. 최윤아. 수진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순례 씨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그 두 어머니 사이에 23년의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강당 밖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호가 할머니를 찾아 뛰어왔습니다. 순례 씨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지호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작은 할머니가 손자의 팔에 감싸이는 그 장면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딸 유나를 데리고. 유나는 예쁘고 밝은 인상의 22살 여자였습니다. 엄마 옆에서 무슨 상황인지 감을 잡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지호 앞에 섰습니다. 지호야. 지호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됐네요. 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침착함이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전 일을 정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무너질 것처럼 떨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지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돌려 순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요. 순례 씨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담담하게. 나는 괜찮아요. 진짜로. 근데 할머니는 23년 동안 나 때문에 힘드셨거든요. 새벽마다 일하셨고 허리 다 망가지셨고 아프셔도 알아눕지도 못하셨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수진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유나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으시면 할머니한테 하세요. 저한테 말고. 수진이 순례 씨 앞에 섰습니다. 벚꽃이 날리는 4월의 학교 앞마당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왁자지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만 고요가 흘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순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감정들이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서러움이 있었고, 기나긴 세월의 피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순례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요. 근데 잠깐 멈추었습니다. 지호가 잘 컸어요. 그게 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용서의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3년을 살아낸 사람의 무게가 담긴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에 유나가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최유나라고 해요. 오빠가 지호 오빠구나. 유나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호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반갑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빠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엄마가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 잘못 아니야. 유나가 할머니 순례 씨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순례 씨를 보는 유나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 유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제가 할 말은 아닌 거 알지만 그냥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순례 씨가 유나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냐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을 뿐이라고. 순례 씨가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지호가 할머니를 모시고 학교 인근 식당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조용한 자리에 앉아 갈치구이를 시켰습니다. 순례 씨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탄 누런 봉투였습니다. 할매, 이거 뭔지 알아? 순례 씨가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뭔데?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찾은 거야.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호의 아버지 민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도서관에 있었느냐고요? 민재는 생전에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혼자 강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순례 씨도 몰랐고 수진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지호가 입학한 그 대학교가 바로 그 야간 대학이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에는 오래된 기증 도서 코너가 있었고 거기서 발견된 책 속에 이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지호가 태어나기 2달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직 얼굴도 모르는 내 아들에게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나를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알 것 같다. 아들아, 너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라.
할머니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배워라. 아버지 민재가. 순례 씨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 할매처럼 되라고. 순례 씨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호는 서울의 대기업 엔지니어로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할머니 순례 씨에게 통장을 만들어 이체를 했습니다. 순례 씨가 펄쩍 뛰었지만 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벌어야 할머니가 쉬지. 순례 씨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할머니를 대구에서 서울로 모셨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순례 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서울은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밥도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매 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내가 맛있게 먹을게. 그 말에 순례 씨는 짐을 쌌습니다. 수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오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례 씨도 지호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호가 내린 결론이었고 순례 씨가 받아들인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유나에게서는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졸업식 후 2달이 지나 유나가 지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잘 지내시길. 지호가 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살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한 해가 된 어느 봄날. 순례 씨는 집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떨어져 발 앞에 쌓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지호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좋아하는 호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호떡을 먹었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매, 지금 행복해? 순례 씨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 그게 뭔지, 그 단어를 자신한테 적용해 본 적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쁘지는 않네. 지호가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면 충분하지 뭐. 순례 씨가 옆에 앉은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쓴 편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라. 아들아, 이 아이가 그렇게 됐다. 내가 바란 대로 됐다. 순례 씨는 벚꽃이 내려앉은 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49에 시작된 그 기나긴 싸움이 이제야 비로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마저 떠나보낸 그 밤. 11달짜리 아이를 안아들고 입술을 꽉 깨물고 결심했던 한 여자. 그 결심 하나가 23년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아마 순례 씨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을 겁니다. 쓰러지고 싶은 날. 다 내려놓고 싶은 날.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드는 날.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있었겠지요. 그 얼굴 하나가 순례 씨를 일으켰을 겁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가는 사랑은 말없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의 것입니다. 손목이 아파도 밥을 짓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을 혼자 씻는 사람의 것입니다. 박순례 씨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온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영상을 보고 드신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